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론 생략하고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사서삼경 신사임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하시네요. 네. 작가님이 시작할 때 하라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핵심만 콕콕 짚어주실 경제 전문가 모셨습니다.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실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EAR 리서치 대표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베를린이 102.5%. 잠깐만. 70. 주택가격 상승과는 아무 관련 없을 것 같은 나라들이 상위층이고 이거 너무 그 상식 밖에 그런 건데 한국이 전 세계 21개 나라 중에 19등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네요. 비싸다 말하기는 어려워. 이거 댓글 안 좋을 것 같은데 민심. 홍춘욱 박사님 모신 이유가 네.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얘기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최근 세계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아요. 미국 뉴욕 집값이 전년 대비 12.63% 상승했고요. 독일 베를린 11.46%, 오클랜드는 24.26% 올랐습니다. 서울도 12.05% 올랐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정도면 진짜 폭등인데 이런 폭등하는 이유 뭘까요?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다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저금리예요. 저금리. 네, 돈을 빌리는 데 따르는 비용이 너무 싸다.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정책금리 0.5%에 좀 올랐다 해도 뭐 2%대, 좋았던 시기에는 1%대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 정도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집을 구입하는 데 따르는 이 대출의 부담이 확 낮아지겠죠. 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돈이 말도 못하게 풀렸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5만 원 저축하기도 힘들어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소비의 나라이고 최근 들어서서 그 나라 저축률을 살펴보니까 30%까지 가더라고요. 100만 원 중에 30만 원까지 네. 돈을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실업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월세 보조금 같은 돈들을 나라에서 재정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푸니까 이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였고 이 돈을 들고서 집에서 또 재택을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소비는 적게 하고 이 돈 가지고 지르자. 집을 사게 되는. 그러니까 경제활동 못하게 된 게 역설적으로는 재테크에 눈을 뜨게 만드는. 아하. 그렇네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경제 위기가 있었고 이번에도 맞습니다. 경제 충격이 있었는데 유동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잠잠했단 말이에요. 예. 통화정책이랑 재정정책 차이인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같은 분위기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까? 바로 금융위기와 실물위기의 차이죠. 그러니까 2008년은 죄다 우리 기억나는 이름들이 AIG라든가 그러니까 리만이 나오고 베어스턴스가 나오는 이 수많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부 뭐 인도 변종이 어떻다, 이탈리아 변종이 어떻다. 우리는 전부 다 바이러스 이름만 외우고 있잖아요. 이게 네네네. 충격의 질이랑 방향이 달라요. 그때는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을 중앙정부가 암만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풀어도 그 돈이 돌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수한 경우가 더 많았어요. 돈 빌려준 거를 빨리 회수를 해서 그 돈을 갖고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 은행 안 망한다.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은행에 전부 다 뛰어가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 정부에서 아무리 금리를 낮춰줘봐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돈이 풀리는 게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로 우리는 은행은 별로 멀쩡하잖아요. 정부가 금리는 낮춰주고 저축액은 늘어나니까 반대로 투자의 기회가 열린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최근 10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면 홍콩과 독일, 베를린이 102.5%, 그리고 미국 뉴욕 잠깐만. 77.67%, 일본 도쿄가 50.56% 올랐는데 서울은 33.08% 상대적으로 높지 않네요. 글로벌 시세와 비교했을 때 한국 부동산 시세는 부닥? 예, 비싸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게 진짜인가요? 예, 진짜예요. 와. 그 다른 나라 안 지금 믿기죠? 장난 아닌가 본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제일 낮은 수치거든요. 네. 일단 서울 집값이 동경보다 상승률이 낮다니 이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긴 하는데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건 안 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저도 궁금해가 조사를 했더니 이 통계가 맞더라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2020년 말 대비 2010년을 비교하니까 우리는 딴 나라들은 전부 다 바닥 찍고 올라가던 시기를 측정한 반면 우리는
2013년, 14년까지 계속 집값이 이른바 하우스 푸어 사태로 네, 빠지는 네. 시기를 거기다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좀 가격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의 감각과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아파트가 아닌 서울 주택 가격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만 생각하지 빌라나 단독주택은 계산해서 빼지 않습니까? 비싸냐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게 말이 되라고 얘기할 때 우린 전부 전제에 괄호를 넣어야 돼요. 아파트. 아, 모든 얘기에는 아파트를 빼놓을 수 없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격이 상대적으로 못 오른 지역들도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런 국제 통계들을 비교할 때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너튜브를 하잖아요. 너튜브에 조회수 많이 나오는 아이템이 있어요. 한국 뭐예요? 부동산이 일본 따라간다. 지금 이거 보니까 서울이 33%인데 도쿄가 50.56%예요. 네. 이거 따라가면 큰일 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식적으로는 왠지 도쿄 집값은 지난 10년 동안 안 올랐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실제는 전혀 아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판매된 신축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봤더니 네. 1991년에 사상 최고치를 이제 드디어 경신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버블 경제 시기에 가격을 따라잡았다는 예, 거예요. 이제 이번에 따라잡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올해 통계가 완전히 나오진 않았지만 네. 월별 통계를 보고 있으니까 야 드디어 신기원이 열리는구나. 그 글로벌 시세와 비교했을 때 한국 네. 부동산 시세는 어떤지. 딴 나라들 대비 한국의 버블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한국이 전 세계 21개 나라 중에 19등이다. 아니 이게 얼마나 몇 개 나라에서 19등이라고요? 예, 21개 나라 조사를 했는데 네. 19등으로 나왔어요. 보면 뉴질랜드랑 캐나다, 스웨덴이 상위층이고, 보면 뉴질랜드랑 캐나다, 스웨덴이 상위층이고, 아 이거 너무 그 상식 밖에 그런 건데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 왠지 이런 목가적이고 그 큰 전원주택에 주택 가격 상승과는 아무 관련 없을 것 같은 나라들이 예, 땅투기 나라. 상위층이고 한국은 21개 나라 중에 예, 거의 19위라는 거 아니에요? 최하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예,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각국별로 주택 가격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걸 측정을 하게 되는데 집을 살 때 따르는 부담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0만 원 정도의 가계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집을 사면서 각종 여러 가지 비용을 매월 20만 원, 25만 원씩 내고 있다. 네. 이러면 좀 적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0만 원 중에 25만 원 정도면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 가게 살림 꾸려 나가면서 네. 비율로 보자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네. 100입니다. 100.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국은 얼마일까? 그 아파트 가격으로 해서 적정이 100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얼마냐면 60이. 엄청 높네요. 아니, 엄청 낮죠. 25라고 25가 적정인데 네. 그 적정 수준의 60%의 이자와 원금 비용만 내면 집을 살 수 있어요. 100에서 25가 적정이라고 했을 때 그럼. 25의 60% 수준이라는 거죠. 예, 이거 전국 아파트 평균이 아. 역사적인 평균값이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집값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평균 가격보다 더 싸요. 지금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한때 49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중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아니 이거 우리 댓글을 이- 쓰고 싶어지는데? 우리 이 방송이 필요해요. 집값 이야기하면 일단 옆에 가로 좀 넣자고요. 서울 아파트. 아, 왜 이렇게 전국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은 싼가요? 이렇게 물으면 가격은 올랐죠.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통계를 갖다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이 평균적으로, 이건 평균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네. 50% 정도 올랐다. 아. 그러니- 평균 50% 올랐는데 주택 가격 33% 올랐으니까 부담이 낮아졌겠네요. 낮아진 지역들이- 평균값으로 보면 네, 낮아진 지역이 더 많다. 모두 다 궁금해하는 서울은 153이에요. 서울은 그렇죠. 아 이거 댓글 안 좋을 것 같은데 민심. 비율만 그냥 계산해 보면 100만 원 벌어서 40만 원 이상을 이자와 원금 갚는 데 써야 서울 집을 살 수 있는데 이게 근데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네. 문제가 2019년만 해도 서울이 얼마였냐면 124 정도 나왔었거든요. 지난해 연말 153인데 올해 중에 160 넘는 건 거의 기정사실 같다. 이러면 124, 2008년 기록했던 역사상 최고치를 이제 우리도 도달을 하는. 2023년, 24년에 수도권 집값 하락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때쯤은 네. 좀 조정은 오지 않겠냐라고 말한 제가 23년 설에 주창자입니다.
아, 아, 원전대 별로 10년설. 예, 원전대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계속 틀릴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언급기월에 23년 그랬어요. 네. 왜 23년이냐면 별게 아니고요. 그 얼마 전 정부의 규제 제도가 바뀌면서 그 재건축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30년, 40년 된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 아파트가 될 때 새 집을 받잖아요. 네.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이 진행된다라고 아주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면 2023년 하반기에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3기 신도시 또 이것도 낙관 회로를 굉장히 많이 돌리면 시범 단지는 24년 입주도 또 가능해 보이고 세 번째 한국은행님이 금리를 올해 인상하실 것 같잖아요. 네. 분위기가 내년쯤 되면 금리가 한 1%대 가 있을 것 같고 경기가 좋다는 뜻이죠. 2023년쯤 되면 이 정책 금리가 예를 들어 1% 넘어 2%가 된다면 이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여러 세 가지 이유로 지금같이 연 10몇 %씩 오르는 장은 이제 그때쯤 되면 좀 진정되지 않겠냐? 잡힐 것이다. 잡힌다라는 것은 조금 센 건 표현 같고요. 진정된다 정도로 도망가겠습니다. 사실 대출이 대다수인 부동산에 있어서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치 폭락이다. 라는 말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그건 좀 단언하기는 어려운 게 금리 막 인상될 때 집값이 잡힌 적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게 언제냐면 2011, 12, 13년 예전 그 김중수 총재라고 이분이 이제 정부 정책 금리를 그때 2%였던 정부 정책 금리를 거의 3.25인가? 아무튼 1% 이상을 엄청나게 높였고 그때 하우스푸어 사태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에 3년 연속 조정이 나타났던 시기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면 집값이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금리를 되게 세게 올렸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때 공공부문에서 주택 공급을 매년 서울 중심으로 해서 20만 원씩 매년 공급을 해주고 이 아파트 값을 반값 아파트 막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매년 거의 20만 원씩 늘려주겠다라는 정책들을 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집값이 내려갈 것 같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조금만 더 기다려서 요거 내가 청약해야지 하는 일들이 벌어진 데다 금리가 인상되니까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만으로 정부 기대만큼 시장이 안정화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외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또 있나요? 두 가지 더 있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간단하게 공급. 두 번째가 절대 가격 부담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 한 6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대였어요. 네. 전국에 2천만 가구가 있거든요. 200만 가구가 나 그 가격이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상위 10%가. 자, 그런데 이제 10억이 넘었습니다. 200만 가구 중에 한 100만 가구는 포기하겠죠. 네. 야, 나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자, 근데 이게 15억이 됐어요. 50만 가구? 20억이다. 이젠 대출도 안 돼요. 15억 이상이니까. 생돈 20억입니다. 안 돼요. 자, 이제 10만 가구 되겠죠. 절대적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암만 금리 내려가고 나의 소득이 올라갈 거라는 희망회로, 행복회로를 돌리더라도 가격의 절대 레벨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영끌해도 이건 안 돼. 라는 단계가 오는 거죠. 2023년쯤 되면 주택 가격에 좀 탄력이 둔화되는 좀 진정되는 국면이 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를 이제 사실 감춰진 이유가 나온 셈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 1, 2년 이 속도로 더 오르면 살 사람이 없어서. 서울 평균 가격이 진짜 15억 되면 신규 구매가 나와야 뭐 어쨌든 가격이 오를 텐데 네. 야, 이건 정말 부담스럽겠다.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신고제까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시행 첫 주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0.08% 상승했다고 합니다. 16주 만에 최고 폭이라고 하는데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임대차 3법이 시작됐잖아요. 계약갱신 청구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냥 2+2를 했어요. 문제는 2+2를 도입한 전세 가격은 굉장히 싼데 새로 계약한 전세 가격은 급등했잖아요. 그죠. 계약갱신 쓴 분들은 5%밖에 못 올리니까 네. 그 가격의 상승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약갱신 청구를 쓰지 않은 집들의 가격은 급등하고 있는 걸 내년의 가격이 그게 다 반영을 하면
지금 오르고 있는 0.08은 저건 굉장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상승률이고 네. 더 높은 상승이 앞으로 더 진짜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4년짜리, 8년짜리 전부 다 끝나는 게 도래하면 거기는 옛날부터 5%로 묶여 있던 것들인데 네. 그게 이제 정상 가격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네. 하반기 건설주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우 예, 주식 이야기 해야죠. 네. 주식 좋아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 정비 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한 달 만에 건설주 시총이 2조가 넘게 늘면서 건설주 슈퍼사이클에 올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하반기 건설주는 어떨까요? 예, 슈퍼사이클 이야기 빼고 다 동의합니다. 슈퍼사이클까지는 아니지만 1, 2년 사이클은 보인다. 서울시의 그 말랐던 재건축 물량들이 엄청 나오고 있고요. 이게 다 건설사 매출이거든요. 여기에 두 번째 신도시가 아무튼 광명, 시흥, 택지까지 공공택지 개발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려는 의지는 강하니까 땅이 공급되면 집을 짓는 거는 우리 건설사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렇죠. 공급도 많고 재건축도 지금 시행되고 여기에 오세훈 시장의 취임 이후에 공공 재건축 재개발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 한 2, 3년 먹거리는 마련됐다. 취업이 거의 다 줄었는데 건설 부문만 14만 명 이상 되는 그런 폭발적인 건설업의 개선이 나오고 있는 최근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회복됐다 그러는 거에 상당수는 그 공공 부문하고 요양보호 그리고 건설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동산 사기 전에 좀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예, 일단 그 두 가지 포인트는 꼭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구매 여력이죠. 나의 소득을 가지고서 이 집을 산다면 그 장기 분할 상환 대출을 쓰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열심히 내가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실직하거나 잠깐이지만 소득이 끊기는 일이 벌어질 때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좀 핵심 지역, 규제 지역에서의 주택 구입은 꼭 그거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된다. 두 번째 원칙, 주택시장에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경기 사이클이 있다. 그 경기 사이클이 하강해서 떨어지고 있을 때가 적기지 급등해서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공포에 쫓길 때가 매수의 적기인 적은 잘 없더라. 1년 뒤에 전세 가격이 지금 집값이다 생각되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는 사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자신의 자금 스케줄에 맞춰서 꾸준히 집을 산 사람들이 지나고 보면 승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지금 주택시장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집을 산다는 그 자체, 그 뒤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따져보고 투자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돈이 될 아파트와 돈이 안 되는 아파트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승 잠재력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은 두 가지. 첫 번째, 신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미래의 투자 가치를 좀 생각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 아파트가 과연 미래의 새 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가 교통망. 그럼 향후 5년 내에 교통망이 새로 뚫리는 의미 있는 교통망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3대 일자리 중심지, 강남, 여의도, 광화문. 이 세 지역으로 30분 이내 직결 연결이 될 수 있는 앞으로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과정에서 티스푼 공사한다 그러죠. 티스푼으로 공사한다. 이러기 때문에 그 언제 개통 이건 믿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향후 1, 2년 내 개통만 이야기한 거죠. 그래야 5년 내 개통이니까. 제가 굉장히 시니컬해요. 하도 속아서 그래요. 저희 동네 지하철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다 결국 개통되는 거 못 보고 저 이사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많아요 그런 분들 진짜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급등장이 아닌 언제 올지 모르는 조정장 혹은 좀 휴지기가 올 때까지 생각하는 투자의 어떤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 박사님처럼 지하철 들어오는 걸 기다리다가 나간 분이 아니라 여기는 들어온다는 걸 확정 짓고 나서 그 주변으로 이제 집을 사라고 추천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 말대로 딱 2년 살고 나서 지하철 들어오니까 그럼 그때 무조건 오를 거다. 지금도 오르고 있고 네.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분이 있어요. 귀인. 그쵸? 네. 근데 저는 못 갔죠. 못 갔죠. 왜요? 다주택이라서? 아직 안 돼서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을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그 존니 대표 같은 경우는 집을 산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또 돈을 번다고 했는데 아까 박사님께서는 그 강박 얘기 하셨잖아요. 똑같이. 동의해요. 지금이 아니면 이거 못 살 것 같아라는 때는 투자하기 좋은 때는 아니다. 미래의 잠재력 있는 아파트와 지역인가, 주택 구입 부담 능력이 충분한 상황에서의 일인가, 이런 정도는 점검하고 투자하자. 마지막으로 2021년 하반기 이제 6월이 지났으니까 벌써 반이 지났어요. 이걸 여쭤보려고요. 뭐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봤다가 아까 박사님 얘기해 주셨던 4년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칠릴 거예요. 칠릴 거예요. 어떨까요? 왜요, 선생님?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선생님. 찍지 마세요 좀. 여기 계신 네네네. 분들한테는 저는 사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요? 진짜요? 주택 시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조정이 언젠간 오겠지만 그 오기 전이 가장 불꽃이 튀어요. 예를 들어서 양주 옥점 또는 인천, 연수 이런 지역들 아파트 가격들이 오른 걸 보면 네. 그동안 못 올랐던 한을 풀듯 1, 2년 사이에 2배 오르고 막 그러는 지역들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작년부터 불꽃을 튀기기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마치 지수 커브처럼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지수 커브처럼 이렇게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력 있으신 분은 좀 사도 된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끌을 넘어서서 산다는 그 자체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투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하고 싶네요. 지금 거의 모든 지역들이 다 오르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디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지방 부동산이 지금은 더 매력적이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볼 때 서울, 경기는 역사적 평균 넘어섰거나 또는 버블권으로 가고 있다라면 지방은 이제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는 중이고 아직도 싸니까. 그래서 지방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적어도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나쁜 장보다는 괜찮은 장이 이어질 여력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서로는 생략하고 핵심만 짚어주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자 모두 인사. 네, 출연자 모두 인사. 네, 출연자 모두 인사. 진짜.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